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외곽의 조용한 아파트에 사는 40대 후반의 여성입니다. 요즘 저의 주말 아침은 베란다에 나가 화분에 물을 주고 느긋하게 커피 한 잔을 내려 마시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남들이 보면 별것 아닌 일상이겠지만 저에게는 정말 소중하고 특별한 시간이죠. 저는 이런 평화로운 삶을 얻기 위해 10년을 참고 또 참은 것도 모자라 일생일대의 선택까지 해야 했거든요. 오늘 저는 그 선택에 관련된 얘기를 나누고 싶어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됐습니다. 비록 많은 대가를 치르고 난 후에 선택한 일이지만 후회는 없습니다. 만일 그런 단호한 결정이 없었다면 저에게 지금의 이 조용한 아침은 없었을 테니까요. 그럼 제가 과연 어떤 선택을 내렸고 그 결과로 인해 누가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됐는지 그 기막힌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사건은 10여 년 전 제가 시어머니와 함께 살게 되면서 시작됐어요. 시아버지가 갑작스레 돌아가셔서 어머니가 혼자 남게 되셨거든요. 평소에 건강하신 줄만 알았던 아버님이 갑자기 쓰러지시더니 일주일을 못 버티고 돌아가셨죠. 장례를 치르고 나니 시어머니 혼자 낡고 좁은 빌라에 덩그러니 남은 처지가 되셨습니다. 시노이는 진작 시집 가서 자기 살림 챙기기 바쁘고 시동생은 사업한다며 여기저기 떠돌아다니고 있으니 결국 시어머니를 보살필 사람은 맞이인 저희 부부밖에 없더라고요. 이런 얘기를 먼저 꺼낸 건 남편이었어요. 엄마를 갑자기 혼자 사시게 두면 안 될 것 같아. 내가 장남이니까 같이 살아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도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오랜 시간 함께 해온 동반자를 잃고 홀로 남은 시어른을 모시는 건 맏며느리로서의 도리라고 여겼거든요. 그런데 합가를 결성하고 나니 걸리는 게 집 문제였습니다. 저희가 살던 집은 신혼 때부터 쭉 살아온 작은 아파트였는데 거기에 시어머니까지 모시기엔 방도 부족했어요. 그렇다고 저희가 시어머니의 낡고 좁은 빌라에 들어가는 건 더 말이 안 됐죠. 그래서 이사를 결정하게 됐습니다. 시어머니의 빌라를 처분하고 저희 집도 팔아서 돈을 합쳐 더 넓은 곳으로 옮기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어머님의 빌라를 처분하니 5천만 원 정도가 나오더군요. 오래된 빌라라 그 정도가 한계였어요. 반면에 저희 아파트를 팔아서 나온 돈은 2억 정도 됐고요. 그 돈으로 넓은 집은 어림도 없어 결국 은행 대출을 꽤 보태야 괜찮은 아파트를 마련할 수 있겠더군요. 그런데 그때 시어머니가 갑자기 생각지도 못한 말씀을 꺼내셨어요. 내 돈도 들어가는데 집은 당연히 내 명의로 하는 거지? 처음엔 제가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5천만 원이면 전체 아파트 구입 자금에 비해 터무니없이 적은 금액이었는데 그걸 근거로 아파트 명의를 본인 앞으로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제가 머뭇거리다가 용기를 내서 한마디 하려 드니까 갑자기 시어머니가 먼저 말을 자르셨습니다. 요즘 세상에 못된 자식들이 얼마나 많아. 혹시 알아? 너희가 몰래 집 팔아버리고 늙은 어미는 나 몰라라 할지. 그럼 나는 어쩌니?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집도 팔아보탰는데 나만 낙동강 오리알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 아파트 명의는 내 이름으로 해놔야 걱정 안 하고 안심이 될 것 같다. 그 말씀을 듣는데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요. 하지만 더 어이없는 건 남편이었습니다. 저는 당연히 남편이 시어머니께 그건 안 된다고 한마디 해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집 사는데 들어간 돈도 저희 돈이 훨씬 많고 앞으로도 살면서 계속 그럴 텐데 5천만 원 보탠 어머니가 집 명의를 가지겠다고 하시니 당연히 상식에 전혀 맞지 않는 말씀이었죠. 나중에 증여세, 상속세 그런 것만 생각해도 괜한 낭비였어요. 그런데 남편이 하는 말이 저를 참 기운 빠지게 하더군요.
아이, 저렇게 원하시는데 그냥 들어드리자. 엄마도 뭔가 불안하니까 그러시는 거 아니겠어? 이게 다 자식으로서 믿음을 못 드린 우리 탓이지 뭐. 남편의 말을 들은 시어머니가 더 당당한 태도로 쐐기를 박듯이 저를 향해 말씀하셨어요. 예, 넌 뭘 그렇게 인상을 쓰고 그래? 어차피 나 죽으면 집이고 돈이고 다 너희 거 될 건데. 그 말씀에 남편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죠. 그것 봐. 그냥 엄마 말씀대로 해드리자. 그런다고 집이 어디 가는 것도 아니잖아. 그러면서 간절한 눈빛을 보내더라고요. 저는 할 말이 너무 많았지만 차마 더 따지지 못했습니다. 갑자기 홀로 되신 시어머니 앞에서 그런 문제로 옥신각신하는 게 너무 못난 짓 같았거든요. 그래서 결국 아파트 등기는 어머니 명의로 하기로 결정했네요. 그때 저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 이름이 뭐가 중요하겠어. 어차피 우리가 같이 살 거니까 나중에 다 자연스럽게 정리되겠지. 지금 생각하면 그때의 저는 순진하다 못해 멍청했습니다. 어머니 말씀은 누가 봐도 말도 안 되는 억지였고 우기신다고 들어드릴 문제가 아니었죠. 하지만 그 어리석은 판단으로 신혼집 판돈이 고스란히 들어간 집이 시어머니 명의의 아파트가 되고 말았습니다. 신혼집 역시 결혼 전부터 모아온 저와 남편의 돈으로 마련한 집이었는데 말이죠. 근데 합가를 시작하면서 일이 이상하게 흘러갔어요. 이사하고 얼마 안 돼서 남편이 느닷없이 회사를 그만둔 겁니다.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던 친구가 같이 사업하자고 꼬드겼던 거예요. 저한테 의논 한마디 없이 회사에 사표를 던지고 와서는 이러더라고요. 월급쟁이는 아무리 뼈 빠지게 일해봐야 한계가 있어. 사람이 큰 돈을 벌려면 자기 사업을 해야 한다니까. 진짜 대박 날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초반에만 좀 고생하면 금방 자리 잡을 수 있을 거야. 그렇게 장담했습니다. 그 뒤로 결과가 어땠냐고요? 금방 자리를 잡긴커녕 사업 시작하고 10년이 가까워지도록 간신히 자기 용돈이나 벌어오는 처지였어요. 집에 생활비를 내놓는 건 꿈도 못 꿀 수준이었죠. 애초에 사업 초기부터 아닌 것 같으면 접어야 했는데 미련을 못 버리고 시간만 끌다 보니 취직하기에도 늦은 나이가 돼버렸네요. 하지만 남편은 계속 뜬구름 잡는 소리만 했습니다. 원래 사업이라는 게 다 그런 거야. 간신히 버티다가 뭐 하나 잘 되면 미친 듯이 성공하는 거라고. 두고 봐. 돈 세다 지겹게 해줄 테니까. 그렇게 조금만 더 버티면 된다고 큰소리치는 생활이 1년이 가고 2년이 가도 달라질 기미를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니 자연스럽게 집안의 모든 경제적인 짐은 제 어깨 위로 올라왔습니다. 저는 백화점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종일 매장에 서서 손님들 비위 맞추며 일하고 들어오면 다시 집안일이 기다리고 있었죠. 퇴근길에 장 봐서 저녁 차리고 시어머니 약 챙겨드리고 아이 숙제 봐주고요. 그렇게 하루를 꽉 채우고 나면 밤 11시가 넘었는데 그때부터 늘 이런 고민을 해야 했습니다. 이번 달은 또 어떻게 버티지? 대출 이자만 없어도 살겠는데. 합가하며 집을 담보로 받은 은행 대출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제가 관리했어요. 매달 고지서 확인하고 자동이체 날짜 맞춰 금액 채워놓고 금리가 오르면 은행에 찾아가 상담받고 중도 상환 가능한 목돈이 생기면 원금을 조금이라도 줄이려고 했었죠. 남편은 대출이 얼마나 남았는지도 몰랐고 시어머니도 당연히 관심조차 없으셨습니다. 본인 이름으로 된 집에 떡하니 앉아 계시면서 그 집을 실제로 지탱하고 있는 게 뭔지는 전혀 모르셨던 거예요. 그런 생활이 꼬박 10년 넘게 이어지는 동안 하나뿐인 아들은 대학생이 됐고 제 얼굴엔 주름이 깊어졌어요. 몸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파트가 저희 부부의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믿음 하나로
힘든 세월을 참고 견뎌왔죠. 그런데 그 굳건한 믿음이 산산조각 나는데 시어머니의 말 한마디면 충분했습니다. 그날은 여느 날과 다름없는 평범한 일요일 저녁이었어요. 일찌감치 저녁을 먹고 나니 시어머니가 갑자기 온 가족을 거실에 모이라고 하시더군요. 그러고는 뜬금없이 시동생까지 불러 이런 말씀으로 저를 기함하게 하셨습니다. 내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 아파트는 막내 기훈이한테 줘야겠다. 처음에는 농담하시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시어머니의 표정이 너무 진지한 겁니다. 저는 뒤통수를 한 대 얻어맞은 기분인데 시어머니는 아무렇지도 않게 속 뒤집는 말씀을 계속하셨죠. 기훈이가 운이 없어서 40이 넘도록 장가를 못 갔잖니? 아무래도 번듯한 집이라도 있어야 여자가 생기지 싶다. 내가 가진 게 이 집 하나인데 이걸로 막내 앞길이라도 열어줘야 어미 노릇을 하는 거 아니겠어? 귀가 멍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제가 10년 동안 이를 악물고 대출을 갚아온 그 집을 단 한 푼도 보태지 않은 시동생에게 준다니요. 사업한다며 이것저것 벌려놓고 번번이 말아먹기만 한 사람. 취직하면 반년을 못 넘기는 그 사람에게 제 피와 눈물로 지켜낸 집을 넘기겠다는 겁니다. 그래도 저는 흥분하지 않으려 노력하며 최대한 차분하게 말씀드렸어요. 어머니, 이 집 대출 아직 남아있는 거 아시잖아요. 그 대출 10년 동안 누가 갚았는지도 아시죠? 나중에 이 집은 당연히 저희 거 된다고 하셨잖아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눈 하나 깜빡 안 하며 대답하셨습니다. 이건 내 이름으로 된 내 집이다. 누구한테 주든 그건 내 맘이지. 그 한마디에 10년치 인내가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억지는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저를 똑바로 바라보며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반년 줄 테니까 너희는 얼른 이사할 집이나 알아봐라. 저는 절망적인 표정으로 남편을 보며 속으로 생각했어요. 그래도 이 사람이 이번만큼은 한마디 해주겠지? 10년 동안 자기 대신 생활비 벌어서 빚 갚고 이 집을 지탱해온 사람이 누군지 뻔히 알면서 가만히 있진 않을 거야. 그런데 남편이 저한테 한 말은 마치 사형 선고나 다름없이 잔인했습니다. 이 집 소유주인 엄마 뜻이니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야. 남도 아니고 내 동생한테 주는 건데. 너무 아까워하지 말고 우린 그냥 이사갈 집이나 알아보자. 그 말에 억장이 무너지는 심정이었어요. 그날 밤 모두가 잠든 후에 저 혼자 베란다에 나가섰습니다. 10년 동안 매달 빠져나간 대출 이자가 머릿속에 떠올라 도저히 잠을 이룰 수가 없더라고요. 종일 매장에 서서 손님들한테 굽신거리며 번 돈, 점심값도 아껴가며 모은 돈, 보너스 나올 때마다 원금 갚겠다고 은행에 달려간 날들, 그 모든 게 고스란히 시동생의 혼수를 마련해주기 위한 노력이 된다는 겁니다. 속은 부글부글 끓었지만 당장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법적으로 아파트에 대한 모든 권한이 시어머니에게 있는 게 사실이었으니까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을 것 같았죠. 그렇게 속을 태우며 하루하루를 보내던 어느 날 하늘이 무너지는 소식을 하나 더 들어야 했습니다. 건강검진 결과가 나왔는데 다른 사람도 아닌 제가 위암이라는 겁니다. 의사 선생님 말씀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지는 기분이었어요. 안 그래도 집 문제로 머리가 터질 것 같은데 몸까지 망가졌다고 하니 그땐 정말 세상이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하루빨리 수술을 해야 한다며 서두르시는 바람에 정신없이 날짜가 잡혔어요. 그 와중에 그래도 한 가지 기대가 고개를 들더군요. 혹시나 그간 고생한 며느리가 큰 수술을 앞두고 있다면 시어머니가 좀 달라지지 않겠느냐는 생각이었죠. 하지만 그건 저 혼자만의 엄청난
착각이었습니다. 얼마 후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저에게 수술 날짜가 바짝 다가왔어요. 입원 준비를 하면서도 마음 한쪽이 계속 불안했죠. 큰 수술인 만큼 혹시라도 무슨 일이 생기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 너무나 컸습니다. 그런데 수술을 하루 앞둔 아침, 입원을 위해 채비하는 와중에 시어머니가 갑자기 남편을 큰 소리로 부르셨어요. 그러고는 너무나 뜻밖의 말씀을 꺼내셨죠. 기철아, 큰일 났다. 부산에 계신 엄마 육촌 오빠가 위독하시단다. 우리 집 장남인 네가 안 가면 되겠니? 만약에 돌아가시기라도 하면 장례까지 치러야 할 테니 한참 걸릴 수도 있어. 준비 단단히 하고 나서라. 저는 당황했어요. 가뜩이나 무서운 수술을 앞두고 있는데 남편이 곁을 비워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이니까요. 어르신이 위독하시다는데 안 갈 수는 없는 노릇이었지만 어머님 본인도 가시겠다고 하고 시집간 시누이와 막내 아들인 시동생까지 온 가족을 다 불러 모으셨으니 남편 한 명쯤은 빠져도 되지 않을까 싶었죠. 솔직히 삼남매가 전부 가야 할 정도로 가까운 친척이었나 싶기도 했고요. 그래서 남편한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나 내일 수술인 거 알지? 어머니도 가시고 아가씨랑 도련님도 가는데 당신은 여기 있으면 안 돼? 하지만 남편은 미안한 표정을 지으며 이렇게 말하더군요. 미안해. 근데 그 집이 워낙 예의범죄를 지키는 집이라 장남이 빠지면 분명 말이 나올 거야. 그럼 엄마 얼굴이 뭐가 되겠어? 저는 심장이 쿵 내려앉는 기분을 느끼며 울기 직전의 얼굴로 물었죠. 뭐? 그럼 나는? 당신 마누라가 암이야. 쉬운 수술 아닌 거 알잖아. 알지. 그래도 걱정하지 마. 아직 젊은데 별일이야 있겠어? 수술은 잘 될 거야. 금방 다녀올게. 혹시나 돌아가시면 며칠 걸릴 수도 있겠다. 가능한 일찍 올게. 천연덕스럽게 말하는 남편을 보며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붙잡는다고 남을 사람이면 그런 소리 자체를 안 할 거라고 생각했죠. 그리고 뭐가 그리 눈물나게 정이 넘치는 부부라고. 아픈 제가 바짓가랑이까지 붙잡고 늘어지겠어요. 오냐 좋다. 너 없으면 내가 죽을 줄 알아? 나 수술 잘 받고 멀쩡하게 잘 살 테니 두고 봐라. 하는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남편은 그런 인간이었습니다. 마누라가 아프건 말건 자기 어머니가 부르면 쪼르르 달려가고 어머니가 가라고 하면 가는 사람 말이죠. 그렇게 남편은 회사에 휴가까지 내고 시어머니를 따라 부산으로 떠났습니다. 시동생과 시누이도 함께였어요. 저는 대학생이 된 아들 준성이와 단둘이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택시 안에서 아들이 제 손을 꼭 잡으며 괜찮다는 듯 웃었는데 자기 손도 떨리고 있더라고요. 그런 아들의 마음을 알기에 저도 아무렇지 않은 척 웃어 보였지만 마음속은 너무나 무섭고 서러웠습니다. 다음 날 저는 아들을 향해 애써 밝게 인사하며 수술실 안으로 들어갔어요. 마취가 시작되면서 의식이 흐려지는 가운데 마지막에 이런 생각이 떠오르더군요. 이 수술이 끝나고 눈 떴을 때 내 곁에 누가 있을까? 그리고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아주 깊은 잠을 잔 것처럼 온몸이 무거운 게 느껴졌습니다. 마취에서 깨어나는 과정이라 힘든 것 같았어요. 몸은 천근만근이고 눈꺼풀이 떠지지가 않았지만 겨우 힘을 내서 눈을 떠보니 하얀 천장에 형광등이 빛나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참을 수 없는 한기가 몰려왔어요. 간호사들이 분주히 오가는 걸 봐서 회복실 같았습니다. 제가 몸을 떨자 간호사 한 명이 다가와 정신이 드는지 물으며 담요를 덮어주었죠. 그렇게 얼마간의 시간이 흐르고 저는 침대에 누운 채 병실로 옮겨졌어요.
준성이가 눈이 빨갛게 충혈된 채 안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두 손을 모으고 불안하게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니 코끝이 찡해왔어요. 저 어린 게 엄마가 수술 끝나기를 기다리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미안하다 우리 아들. 그때 옆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 고개를 돌려보니 옆 침대 환자 곁엔 꽤 여러 사람이 붙어 있었어요. 남편이라던 사람이 자기 부인 손을 잡고 다정하게 말을 건네고 딸인 듯한 여자가 과일을 깎고 있더군요. 연세가 지긋한 장년의 여자분은 간호사한테 뭘 열심히 물어보고 계셨어요. 그 모습을 보니 또 잊고 있던 서러움이 몰려왔습니다. 친정 부모님이라도 계셨다면 위로가 됐을지 모르는데 두 분 다 일찌감치 돌아가셨고 하나뿐인 여동생은 남편 따라 해외에 살고 있었거든요. 저에게는 오직 아들 하나뿐이었습니다. 그 사실이 너무나 감사하기도 하고 아프기도 했죠. 불안한 얼굴로 서 있던 아들이 저를 보자 근심과 반가움이 뒤섞인 표정으로 얼른 다가오며 물었어요. 엄마 괜찮아? 아픈 곳은 없지? 아까 수술 끝나고 의사 선생님 만났는데 수술은 아주 잘 됐대. 이제 남은 치료만 잘 받으면 된다고 아무 걱정하지 말라셔. 고생했어 엄마. 저는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입을 열면 금방이라도 울음이 터질 것 같았거든요. 가뜩이나 걱정하고 있던 아들에게 그런 모습은 보이고 싶지 않아 눈에 힘을 주며 천장만 바라봤네요. 그 순간 침대 옆에 있던 제 핸드폰에서 카톡 알림음이 울렸어요. 아들이 내용을 먼저 확인하더니 저에게 건네주더군요. 다름 아닌 남편한테서 온 연락이었습니다. 수술 잘 됐지? 난 아무래도 일정이 길어질 것 같아. 좀 더 있다가 갈게. 잘 쉬고 있어? 딱 그 얘기뿐이었습니다. 암 수술을 받은 마누라 곁을 지키지도 못한 사람이 전화도 아니고 고작 그 몇 마디로 안부 인사를 끝낸 겁니다. 그것도 자기가 늦어서 못 간다는 통보가 주된 내용이었죠. 원래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지만 정말 남보다 못한 남자라는 게 다시 한번 실감나더라고요. 20년 넘게 한 입을 덮고 산 남편이 그런 지경인데 다른 시댁 식구들의 연락이나 걱정을 기대하는 건 어림없는 생각이었네요. 역시나 시누이와 시동생, 시어머니까지 시자 붙은 사람 어느 누구도 연락 한 통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그때까진 참아보려고 했어요. 가뜩이나 나한테 관심도 없는 사람들이 상갓집에 갔으니 더 신경을 안 쓰겠지. 내가 뭘 기대하겠어? 그러면서 그냥 한숨 한번 쉬고 넘어가려고 한 거죠. 헌데 수술이 끝난 다음 날 준성이가 핸드폰을 들여다보더니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저를 향해 고개를 돌렸어요. 분명 화가 나 있는 것 같은데 이유를 모르겠더군요. 저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왜 그래 준성아? 무슨 일 있어? 하지만 아들은 알 수 없는 표정을 지으며 한숨만 쉬었어요. 뭐랄까요? 참담하다고 해야 하나? 어이가 없다고 해야 하나? 뭐 그런 느낌이었죠. 한참을 그런 얼굴로 말이 없던 아들이 핸드폰 진 손에 힘을 주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것 좀 봐. 아빤 상갓집에 간 게 아닌 것 같아. 그 말을 듣고 아들이 내민 화면을 보는데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이더라고요. 아들이 보여준 건 시누이의 카톡 사진이었어요. 헌데 분명 부산에 있는 상갓집에 있어야 할 사람이 쪽빛 바다가 펼쳐진 해변에서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물론 시어머니와 제 남편, 시동생도 함께였죠. 네 사람의 뒤로 야자수가 늘어선 풍경이 보이고 가이드로 보이는 남자가 이런 문구가 쓰여있는 팻말을 들고 있는 게 한눈에 들어왔답니다. 하와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순간 머릿속이 텅 빈 것 같아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저 저도 모르게 허공에 대고 깊은 한숨만 토해냈죠. 제가 차가운 수술대 위에 누워 몹쓸병과 사투를 벌이는 동안 시댁 식구들은 태평양을 건너 휴가를 즐기고 있었던 겁니다. 위독하다던 친척 어르신은 대체 어디 계신 건지, 아니 애초에 그런 분이 존재하기나 한 건지 알 수가 없었죠. 시댁 식구들과 남편의 말은 처음부터 끝까지 모조리 거짓말이었던 거예요. 그럴 거면 조심이라도 하던지, 시누이가 생각이 없는 건지, 아니면 어차피 벌어진 일이니 제가 또 참고 넘어갈 거라고 생각한 건지, 그런 짓을 벌여놓고도 자랑스럽게 카톡에 사진까지 올려놨더라고요. 제 옆에 선 아들 준성이가 이를 갈듯 말했습니다. 엄마가 암 수술하는데 가족이란 사람들이 거짓말하고 놀러 간 거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내가 이런 집구석에 태어났다는 걸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 엄마. 하지만 전 그런 아들의 말에 뭐라고 대꾸해야 할지 몰라 그냥 멍하니 그 사진만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화면에 손을 올려 한 사람 한 사람의 얼굴을 확대해봤어요. 시어머니는 꽃무늬 원피스에 커다란 모자를 쓰고 계셨고 남편은 요란한 셔츠 차림이더군요. 시동생은 선글라스를 머리 위에 올리고 V를 하고 있었고 시누이는 가장 앞에 서서 좋아 죽겠다는 표정으로 웃고 있었어요. 네 사람 모두 정말 행복해 보이는 얼굴이었죠. 자기 며느리가, 아내가, 형수가 수술실에 누워있다는 생각은 까맣게 잊어버린 사람들의 표정이었습니다. 아니 잊은 게 아니라 그게 하와이 여행을 포기할 만큼 중요한 일이 아니었던 거겠죠. 그 순간 10년이 넘게 간신히 붙잡고 있던 뭔가가 가슴속에서 툭 끊어지는 기분이었어요. 아마 미련이라는 이름의 감정이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 분노도 슬픔도 서운함도 그냥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는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한편으로는 오히려 머릿속이 맑아지는 기분이었죠. 그동안 뿌옇게 흐려져 마구 뒤엉켜 있던 무언가가 한순간에 선명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수술실에 들어가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갈등하던 문제에 관해 드디어 시원한 답을 내릴 수 있게 됐어요. 오랜 고민에 대한 마침표를 찍게 된 거죠. 그럼 이쯤에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말씀드려야겠네요. 사실 저는 시어머니가 아파트를 시동생에게 주겠다고 선언한 뒤부터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없이 고민했죠. 물론 겉으로는 아무것도 달라지는 게 없는 것처럼 살았어요. 시어머니께 늘 하던 대로 잘하고 집안일과 회사 일도 열심히 했죠. 남편도 평소처럼 대하고 제가 맡은 일을 한치의 빈틈도 없이 해냈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 누구도 제 변화를 눈치채지 못했어요. 하지만 달라진 게 딱 하나 있었습니다. 매달 어김없이 갚아오던 은행 대출 원리금을 더 이상 내지 않기 시작한 겁니다. 저 말고는 그 집의 대출 상환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으니 가능한 일이었죠. 은행에는 처음부터 시어머니 핸드폰 번호 대신 제 번호를 입력해뒀기에 납부 안내 문자가 와도 제 선에서 확인하고 지워버렸어요. 우편으로 독촉장이 날아오면 시어머니보다 먼저 우편함을 열어 처리했고요. 제가 아니면 우편함을 열어보는 가족 자체도 없었으니까요. 내용 증명 보냈다는 연락이 왔을 때도 신경 써서 등기 우편을 먼저 수령해서 감춰뒀습니다. 그러면서 남편과 시어머니에겐 이전처럼 태연하게 대한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제가 대출 원리금 잘 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의심 한번 하지 않았던 겁니다. 아니 원래부터 대출이 얼마나 남아있는지조차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었으니 새삼스러운 일도 아니었죠. 시어머니는 본인 명의의 집에 빚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이자가 매달 얼마나 빠져나가야 하는지 전혀 모르시는 채로 그냥 편하게 사셨던 거예요. 그렇게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석 달이 넘어갔습니다. 연체 기간이 쌓였지만 제가 아무 행동도 취하지 않자 은행에서 경매에 들어가겠다는 통보가 날아왔고 이윽고 경매 기일까지 잡히게 됐네요. 그 과정에서 솔직히 몇 번이나 흔들렸는지 모릅니다. 밤마다 잠이 안 와서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러다가 일 잘못되는 건 아니겠지? 지금이라도 그냥 밀린 돈을 내고 은행에 경매 취소해달라고 요청할까? 아니야. 이 정도 화끈한 방법이 아니면 그 인간들은 절대 정신 못 차려. 그렇게 매일 갈대처럼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헌데 그 갈등을 단번에 끝내버린 게 바로 아까 말씀드린 하와이 사진이었던 겁니다. 제가 수술받는 동안 거짓말까지 꾸며대고 태평양 건너 하와이에서 웃고 있던 사람들. 그 사진을 보는 순간 남아있던 미련 한 톨까지 깨끗하게 사라진 거죠. 그래서 저는 병원 침대에 누운 채 조용히 마음을 정리하고 아들을 향해 입을 열었어요. 준성아, 엄마가 한 가지 부탁할 게 있어. 너도 이제 성인이니 엄마 좀 도와줄 수 있지? 그 뒤로 아들은 아픈 저를 대신해 열심히 움직였고 상갓집에 간다고 떠났던 시댁 식구들과 남편은 여전히 하와이에 있는지 코빼기도 안 비치더군요. 처음에 아픈 사람 문병하러 간다더니 상갓집으로 핑계가 이어지고 그 뒤로도 한참이 되도록 나타나지 않은 거죠. 남편한테서는 간간히 짧은 문자만 왔습니다. 여기 정리할 게 많아서 좀 더 이따가 갈게. 몸조리 잘해. 준성이가 잘 챙겨주지? 그렇게 아픈 저에게 간신히 한 줄짜리 안부를 보내면서 본인은 해변에서 맥주를 마시고 있었겠죠. 그런 남편을 더 이상 붙잡을 마음도 원망할 기력도 남아있지 않았기에 저는 짧은 답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제 답이 중요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그리고 시댁 식구들이 하와이에서 즐기고 있던 바로 그 시간, 아들이 준비하던 일은 조용히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드디어 올 것이 왔어요. 삼남매와 신나게 휴가를 즐기던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온 겁니다. 그런데 아픈 며느리의 수술 경과에 관해서는 이런 방구도 없이 대뜸 소리부터 지르시더군요. 하지만 저는 놀라지 않았어요. 언젠가는 듣게 될 말이라는 걸 예상하고 있었거든요. 애미야, 부동산에서 내 집이 팔렸다는데 그게 뭔 소리냐? 내가 부동산 사장 전화 받고 지금 깜짝 놀랐다. 너는 뭐 아는 게 있는 거야? 하지만 저는 입꼬리를 올리며 느긋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머, 그래요? 글쎄요, 뭔 소릴까요? 그런 제 반응에 시어머니는 답답하다는 듯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셨어요. 야, 너 이게 지금 그렇게 태평하게 대답할 일이야? 빨리 부동산에 가서 알아보란 말이야. 어머니, 이제 수술하고 회복하는 사람이 어떻게 그걸 알아봐요. 어머니가 오셔서 하시는 게 빠를 거예요. 그럼 저 먼저 끊을게요. 약 먹을 시간이라서요. 그러고는 망설임 없이 전화를 끊고 다시 걸려와도 받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멀리 바다 건너에서 안절부절 못하실 생각을 하니 가슴속에 쌓여있던 울분이 조금 사라지는 기분이 들었어요. 이쯤에서 여러분도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눈치를 채셨겠죠? 그렇습니다. 제가 이자를 내지 않아 계속 연체가 되던 대출 때문에 아파트가 결국 경매에 넘어간 겁니다. 하지만 그 정도는 제가 준비한 일에 비하면 세 발의 피라는 사실을 어머니는 아직 모르셨을 테죠. 시어머니가 말한 부동산 사장이라는 사람은 저희 동네에서 오랜 시간 장사해온 중개업자였어요. 어머니가 시동생한테 아파트를 증여하겠다고 마음먹은 뒤 증여 절차와 세금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봐 달라고 그 부동산에 미리 부탁해 두셨던 거죠. 그래서 관련 서류를 확인하던 부동산 사장이 아파트에 경매가 진행된 사실을 발견하고는 놀라서 시어머니께 연락한 모양이었습니다.
그 뒤로 핸드폰에 불이 날 정도로 연락이 왔지만 저는 내내 받지 않다가 다음날 아침이 되어서야 태연한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어요. 잔뜩 화가 난 시어머니는 전화기 너머로 거의 비명에 가까운 소리를 질러대셨죠. 야, 경매가 뭐야? 멀쩡한 내 집에 왜 경매가 붙어? 부동산 사장이 어떻게 된 건지 물어보는데 내가 뭘 알아야지. 이게 대체 뭔 일이냐고? 저는 천천히 아주 차분하게 말씀드렸어요. 어머니, 저도 잘 모르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자세한 건 직접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그보다 어르신 장례는 잘 치르신 거예요? 문병 갔다가 장례까지 치르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죠? 그 한마디에 전화기 너머가 잠깐 조용해졌습니다. 이 문병이라는 말을 듣고 뜨끔하셨는지 아니면 다른 생각을 하신 건지는 모르겠더군요. 어쨌든 시어머니는 곧바로 돌아가겠다며 전화를 끊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제가 퇴원하고 집으로 돌아가고 몇 시간 만에 시댁 식구들도 돌아왔어요. 헌데 공항에서 바로 집으로 온 게 아니라 부동산에 먼저 들렀다가 온 모양이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온 시어머니의 얼굴이 엉망이었거든요. 하와이에서 얼마나 햇볕을 받고 놀았는지 얼굴은 검게 그을렸는데 표정은 사색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 뒤로 남편이 들어오고 시동생과 시누이까지 줄줄이 따라 들어왔습니다. 네 사람 모두 갈 때는 보이지 않던 여행 가방을 질질 끌고 왔더군요. 아마 떠날 땐 저에게 들킬까봐 미리 차에 실어놨던 모양인데 돌아올 땐 경황이 없어서 그냥 온 것 같았습니다. 하긴 멀쩡하게 잘 살던 집이 하루아침에 경매에 넘어갔다는 말을 들었는데 그런 일에 신경 쓸 겨를이 있었겠어요? 시어머니는 거실에 들어서자마자 떨리는 목소리로 소리치듯 말씀하셨습니다. 춘성엄이야. 부동산 사장 말로는 은행에서 경매가 들어갔다더라. 대출 원리금을 몇 달째 안 냈다는데 네가 대출 관리 다 한다고 해놓고 이게 대체 무슨 짓이야? 어떻게 일이 이렇게 될 때까지 놔뒀냔 말이야. 저는 소파에 앉아서 시어머니를 올려다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수술 후 아직 몸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아서 서 있기가 힘든 상태였거든요. 어머니도 알고 계시잖아요. 제가 제 돈으로 이 아파트 대출 갚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집이 도련님한테 간다는데 제가 미쳤나요? 남의 집 빚을 계속 갚게? 제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시어머니가 눈이 커다랗게 뜨고 달려들 듯이 말씀하셨어요. 뭐야? 그러니까 너 이 집이 기훈이한테 갈 거니까 대출 갚기가 아까워서 일부러 안 냈다는 거냐? 뭐 일부러라기보다는요. 낼 이유가 없어진 거죠. 어머니 말씀대로 이 집은 어머니 명의의 어머니 집이잖아요. 저희한테 주시려다 어머니가 마음대로 손바닥 뒤집듯 하루아침에 막내 아들한테 준다고 하셔도 저는 찍소리도 못하는 집이요. 그럼 대출도 어머니 거고 어머니가 갚으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시어머니는 할 말을 잃으신 듯 입을 떡 벌린 채 아무 말씀도 못하셨어요. 그때 옆에 서 있던 남편이 제 앞으로 성큼 다가와 소리쳤습니다. 당신 이게 무슨 짓이야? 대출 다 잘 갚고 있었다며. 나한텐 분명히 그렇게 말했잖아. 하지만 저는 전혀 동요하지 않고 남편을 똑바로 쳐다보며 답했어요. 당신이 대출에 관해 제대로 관심 가져본 적이 한 번이라도 있었어? 이자가 얼마인지 원금이 얼마나 남았는지 한 번이라도 궁금하게 생각한 적 있었냐고. 어머니도 당신도 이 집에 편안하게 살기만 하면서 살림이고 대출이고 전부 나한테 알아서 하라고 떠넘겼잖아. 그럼 내가 얼마나 고생하는지 적어도 고마움은 알아야 사람이지. 제가 그동안 억눌러온 울분을 토해내자 남편은 깜짝 놀랐는지 멍청하게 바라보며 입만 벙긋거렸죠. 여보, 당신 왜 이래? 진정해. 내가 지금 진정하게 됐어? 난 혼자 생활비 벌어 대출 갚느라 종종거리다 병까지 얻어 큰 수술까지 앞뒀는데 당신은 그 와중에 뭘 했지? 상가찜 간다고 거짓말까지 해가면서 비행기 타고 하와이 갔다 왔잖아.
간병은 어린 아들한테 맡겨놓고. 당신이랑 이 집 식구들이 나한테 뭐라고 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 경매가 아니라 내가 몰래 이 집을 팔아먹었어도 입 다물고 받아들여야지. 남편은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그때 신우이가 도끼 눈을 뜨며 끼어들었어요. 아니 언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집을 경매로 넘어가게 놔둬요? 이건 진짜 너무한 거 아니에요? 저는 고개를 돌려 신우이를 보며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아가씨, 집은 내가 경매에 넘긴 게 아니라 은행이 한 거예요. 전 그냥 더 이상 제 돈을 낼 이유가 없어져서 안 낸 것뿐이라고요. 그리고 너무하다는 말은 가족이 암 수술하는 날 비행기 타고 놀러간 사람이 할 말은 아닌 것 같은데요?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으면 어떻게 그 사진을 자랑스럽게 카톡에 올려요? 날 얼마나 호구로 봤으면 그런 짓을 하냐고요? 제가 악을 쓰듯 소리치자 신우이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하지만 그 옆에 있던 시동생은 억울한 표정으로 한껏 목소리를 높였어요. 형수, 이 집은 엄마가 나한테 주기로 한 집이잖아요. 근데 그걸 왜 말도 없이 이 지경으로 만들어요? 대출 갚기 싫으면 나한테 말이라도 했어야지. 뭐요? 그걸 꼭 내가 말해야 해요? 진짜 도련님이 이 집을 갖고 싶었으면 미안해서라도 남은 대출은 본인이 갚겠다고 해야 했다는 생각 안 해봤어요? 형수가 잘 내고 있다니까 그런 줄 알았죠. 다 필요 없어요. 이건 사기야. 일부러 시동생 뒤통수 치려고 사기친 거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도 모르게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시동생은 집과 관련해서 땡전 한 푼 내놓은 적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이 공짜로 받을 집이 날아갔다고 저한테 사기를 쳤다는데 어떻게 웃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한참을 허공에 대고 웃던 저는 이내 눈을 똑바로 뜨고 시동생을 향해 따졌습니다. 도련님, 사기가 뭔지 알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집 명의는 어머님 거였지만 10년간 대출 갚은 건 나라고요. 집 살 때도 내 돈 보태서 마련한 신혼집 한 돈이 훨씬 많이 들어갔고요. 어머니도 나중에 이 집을 저희한테 준다고 하셨으니 제가 길을 쓰고 남은 대출을 갚은 거라고요. 근데 그걸 공짜로 꿀꺽하려던 도련님이 뭘 잃었다고 그딴 소리라는 거예요? 원래 자기 물건이 아닌 걸 탐낸 사람이 나한테 사기라는 말을 감히 어떻게 꺼내요? 하지만 시동생은 벌겋게 달아오른 얼굴로 변호사를 부르겠다고 길길이 날뛰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꼼짝하지 않았어요. 솔직히 그 사람이 변호사 선임할 돈이 있을 리가 없다고 생각했죠. 오피스텔 들어갈 때도 돌아가신 아버님이 남겨주신 어머니 예금을 가져간 사람이었거든요. 그 이후로도 사업은 하는 족족 말아먹고 제대로 회사에 다니지도 못하는 사람이 여유가 있을 리가 없었어요. 시어머니도 그런 빈털털이나 마찬가지인 막내가 걱정되니 공짜로 집을 넘겨주려고 하신 거였죠. 시동생도 못 이기는 척 아파트를 받고 인생 역전하려고 기대했던 게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저의 반격으로 모든 계획이 틀어진 거죠. 시어머니는 기운이 빠진 듯 소파에 털썩 주저앉으며 큰아들에게 매달렸습니다. 기철아, 네 마누라 좀 어떻게 해봐. 아무리 화가 나도 이건 아니잖아. 멀쩡한 집을 어떻게 남의 손에 넘어가게 만들어? 그때 인상을 잔뜩 찡그린 남편이 입을 열려고 하자 거실에 있던 모든 사람의 시선이 그쪽으로 쏠렸죠. 시어머니는 당연히 큰아들이 자기 편을 들 거라고 생각하셨는지 기대에 찬 표정으로 바라보셨고 저는 무표정한 얼굴로 서 있었어요. 분명 남편이 자기 식구들 편을 들며 저를 공격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헌데 모두의 예상을 깨고 남편의 입에서는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한 번도 꺼내지 않았던 말이 처음으로 튀어나왔습니다. 엄마, 무턱대고 화내지 말아요. 이 사람이 오죽하면 그랬겠어요? 그 말에 시어머니의 눈이 있는 대로 커지고 저도 적잖이 놀랐네요. 하지만 남편은 침착하게 계속 말을 이어갔어요. 이 사람 암 수술하는 날 우리가 상간집 간다고 거짓말하고 하와이 간 건 사실이잖아요.
저도 그때는 생각 없이 따라갔는데 지금 생각하니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엄마도 그래요. 10년 동안 이 집 대출 갚아온 사람이 누군데 한마디 상의도 없이 집을 기훈이한테 준다고 통보하셨잖아요. 엄마가 이런 짓까지 한 건 전부 다 엄마랑 우리 탓이라고요. 남편의 말이 끝나자 시어머니가 멍하니 자기 큰아들을 쳐다보셨어요. 늘 자기 말이라면 죽는 신용도 하던 아들이 그렇게 대드는 건 아마 처음이었을 겁니다. 시어머니는 입술을 파르르 떨고 계실 뿐 쉽게 입을 열지 못하셨죠. 어쩌면 남편은 그렇게 편을 들어주면 제가 감동할 거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를 일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남편의 그 말에도 전혀 감동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너무 늦은 후였으니까요. 게다가 마누라가 암으로 수술받는다는 사실을 알고도 하와이 해변에서 맥주나 마시던 사람이 하는 말을 어떻게 믿겠어요? 그제야 제 편을 드는 게 진심인지 아니면 경매로 집이 날아간 상황에서 그나마 유리한 쪽에 붙으려는 건지 저는 판단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만 시어머니를 향해 그 말을 내뱉은 남편의 얼굴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당신이 10년 전에만, 아니 몇 달 전에만 그렇게 내 편을 들었다면 우리가 이 지경까지 되진 않았을 텐데. 하지만 시댁 식구들과 남편이 놀랄 일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가장 크게 기겁할 일이 남아 있었거든요. 경매로 집이 넘어갔다는 사실에 온 집안이 난리가 난 뒤로 전쟁 같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시어머니는 하루가 멀다 하고 부동산에 전화하시고 시동생은 어디서 구했는지 무료 법률 상담 전화번호를 가지고 와서 이것저것 물어보더군요. 시누이는 처음에 한마디씩 거들더니 바쁘다며 슬슬 꽁무니를 빼기 시작했죠. 어차피 나는 출가 외인이니까 이런 건 오빠랑 기훈이가 알아서 해. 남편은 저한테 경매를 취소할 방법이 없겠느냐, 법원에 가서 사정을 얘기하면 되지 않겠느냐, 돈을 구해서라도 어떻게 해볼 수 없느냐, 질기게도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안 된다고 몇 번을 말해. 이미 낙찰된 경매를 어떻게 물려? 어차피 끝난 일에 더 이상 기운 빼지 마. 한데 그 뒤로 얼마 후 또 한 번 집안을 초토화시킬 서류가 날아왔습니다. 다름 아닌 낙찰자가 보낸 명도 요청 내용 증명이었어요. 쉽게 말해 집을 비워달라는 법적 통보서였죠. 우편을 받는 건 늘 제 몫이었는데 아파서 누워 잠든 저 대신 남편이 나갔다가 봉투를 들고 온 모양이었어요. 한데 초인종 소리에 잠이 깬 제가 거실로 나가자 우편의 내용을 확인하던 남편이 얼굴이 허옇게 질리는 게 보였습니다. 그러더니 천천히 고개를 들어 믿을 수 없다는 말투로 저를 향해 물었죠. 이게 뭐야? 경매 낙찰자 인적사항에 왜 당신 이름이... 설마 이 집을 당신이 낙찰받은 거야? 그 말에 소파에 힘없이 앉아 계시던 시어머니가 용수철처럼 벌떡 일어나셨어요. 그리고 두 사람의 시선이 동시에 저를 향해 집중됐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눈을 피하지 않고 담담한 말투로 대답했어요. 맞아, 나야. 대답이 떨어지기 무섭게 남편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그맘때 매일 집으로 찾아와 저를 들볶던 시동생도 주방에서 물을 마시다가 달려왔어요. 시어머니는 제 멱살을 잡을 듯이 다가와 소리치셨죠. 뭐라고? 네가 이 집을 샀다고? 네, 어머니. 경매에 입찰해서 낙찰받았어요. 제가 아파트 갈 수 없는 상황이라 준성이가 대신 위임받아서 처리해줬죠. 법적으로 하자 없는 정당한 절차로요. 시어머니는 다리에 힘이 풀리신 듯 다시 소파에 주저앉으시며 중얼거리셨어요. 이게 말이 되냐? 내 집을 네가 어떻게... 그 옆에서 시동생이 잔뜩 흥분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형수,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을 벌여요? 일부러 이자 안 내고 경매에 넘어가게 해서 낙찰을 받은 거예요?
이거야말로 정말 사기지. 나 진짜 고소할 거야. 저는 시동생을 향해 차분하게 하지만 조금도 흔들림 없이 또박또박 말했어요. 도련님, 이 집 명의란 대출은 어머님 앞으로 되어 있었고 당연히 대출 상환 의무도 어머니한테 있어요. 난 그동안 내 돈으로 그걸 대신 갚아드린 거지. 나한테 대출 갚을 의무가 있었던 게 아니라고요. 군말 없이 10년간이나 돈을 내드렸으면 오히려 고마워해야죠. 어디다 감히 또 사기라는 말을 나불거려요? 제가 눈을 부라리며 잡아먹을 듯이 소리치자 시동생이 움찔하더니 뒷걸음질 쳤습니다. 형수, 원래 이런 사람이었어요? 아니 왜 갑자기 사람이 달라진 것 같지? 수술이 뭐 잘못된 거 아니에요? 왜? 난 맨날 등신처럼 당하면서도 아무 말도 못해야 나다운 거예요? 천만에, 이제 그런 예전의 나는 없어요. 내가 찾아먹을 건 제대로 찾아먹고 내가 행사할 권리는 제대로 행사할 거라고요. 어디 덤비고 싶으면 마음대로 해요. 시동생이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시어머니를 돌아봤지만 어머니도 아무 말씀을 못하시는 건 마찬가지였어요. 저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왕 시작한 거 속에 있는 말을 다 꺼내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어머니, 전 어머니가 이 집이 당연히 저희 거라고 하신 말씀을 믿었어요. 그래서 점심도 못 먹고 종일 서서 번 돈으로 어머니 이름이 적힌 등기부등본의 빚을 갚은 거예요. 근데 어머니는 어떻게 하셨어요? 그 약속을 하루아침에 뒤집고 반년 안에 나가라고요? 제가 어떻게 10년을 버텼는지 어머니가 상상이나 할 수 있으세요? 남의 귀한 세월을 어떻게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걸로 만들 수가 있어요? 시어머니는 입만 벙긋거리며 아무 말씀도 하지 못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거기서 멈출 수가 없었어요. 가슴속에 10년간 쌓여있던 말들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으니까요. 어디 그뿐이에요? 제가 아파서 병원에 있을 때 어머닌 거짓말까지 해가며 자식들 데리고 여행을 가셨죠? 그때 전 분명하게 알았어요. 이 집 식구들한테 저는 가족이 아니라 그냥 돈 벌어다 주고 빚 갚아주는 사람이라는 걸요. 거실은 이미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시동생도 남편도 시어머니도 아무 말이 없더군요. 그러다 한참 만에야 남편이 힘없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내가 앞으로는 정말 잘할게. 그러니까 이 집은... 저는 남편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당신 입에서 미안하다는 말 나오는 거 20년 넘게 같이 살면서 처음 듣는다. 근데 있잖아. 그 미안하다는 말이 진심인지 난 모르겠어. 집이 날아가니까 미안한 건지 진짜로 나한테 미안한 건지 당신 스스로도 모를 것 같은데? 남편이 힘없이 고개를 떨구더군요. 더 이상 반박할 수 없다는 걸 본인도 아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포기가 되지 않는지 떨리는 목소리로 마지막 발악을 하셨습니다. 나는 안 나가. 이 집은 내 집이야. 죽어도 못 나간다. 그리고 생각해보니 어차피 더 잘 됐어. 남한테 넘어간 게 아니라 내 며느리한테 간 거니. 난 당연히 여기서 계속 살아도 되는 거 아니냐? 그 말에 소름이 돋아 제가 입술을 깨물며 말했죠. 어머니, 이 집은 이제 어머니 집이 아니에요. 그리고 저는 절대 어머니를 모시고 살 생각이 없고요. 안 나가겠다고 버티시면 저도 어쩔 수 없이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해요. 그렇게까진 하고 싶지 않으니까 기한 안에 정리해 주세요. 그렇게 말하고 저는 방으로 들어와 침대에 누웠습니다. 그리고 그간 있었던 일들을 머릿속으로 떠올려 봤네요. 시어머니가 아파트를 시동생에게 넘기겠다고 폭탄 선언하신 이후 저는 대출을 갚는 대신 그 돈을 차곡차곡 모았어요. 그리고 힘든 와중에도 꾸준히 10년간 모아온 적금도 깼죠. 그래도 부족한 금액은 경락잔금 대출을 알아봤더니 얼추 해결이 되겠더라고요. 그리고 병원에서 마음을 결정한 뒤 아들에게 위임장을 써주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게 해
경매에 대신 입찰하도록 했습니다. 그 결과 눈앞에서 시동생에게 뺏길 뻔한 아파트를 제 손에 넣게 된 거예요. 하지만 그 뒤로도 시어머니는 절대 못 나간다고 버티셨고 남편은 진땀을 흘리며 저와 어머니 사이에서 어쩔 줄 몰라 했어요. 예전 같으면 두말 없이 시어머니 편에 섰겠지만 솔직히 자기 앞날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판국에 어머니를 편들 처지가 아니라는 걸 아는 것 같더군요. 그렇게 계속 시간이 흐르는 동안에도 저는 차분히 법적인 절차를 진행했고 시댁 식구들은 각자의 결말을 맞게 됐습니다. 시동생은 변호사를 부르겠다, 고소하겠다 난리를 쳤지만 결국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요. 상담을 받아도 뾰족한 수가 없었나 봅니다. 그런데 시동생 앞에 닥친 진짜 문제는 따로 있었어요. 어머니가 아파트를 주겠다고 한 말만 믿고 자기가 살던 오피스텔 보증금까지 빼서 그동안 호텔을 전전하며 명품을 사고 사치를 부리고 있었던 거죠. 알고 보니 하와이 여행도 시동생이 아파트를 받게 된 기념으로 온 가족한테 쏜 거였어요. 어머니 돈으로 얻은 오피스텔 보증금을 까먹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공짜로 받을 줄 알았던 아파트가 증발해버렸으니 돌아갈 오피스텔도 없고 쓸 돈도 바닥나 버린 거예요. 그래서 똥줄이 탄 시동생이 자기 누나한테 전화해서 당분간 얹혀 살게 해달라고 부탁했다더군요. 저희 아들이 이 소식을 전하며 혀를 끌끌 찼어요. 삼촌이 자기한테 부탁하려는 걸 알았는지 집 문제가 생기고부터 고모가 식구들 전화를 일절 안 받나 봐. 평소엔 그렇게 뻔질나게 드나들면서 반찬 챙겨가고 아쉬운 소리 하더니 참 고모도 깍쟁이야, 그치? 결국 시동생은 갈 곳이 없어서 고시원으로 들어갔다는 소식을 나중에 전해 들었습니다. 40이 넘은 남자가 집도 없고 돈도 없고 고시원 월세도 겨우 내는 처지가 된 거예요. 그러니 장가는커녕 여자 만날 꿈도 꿀 수 없는 상황이었죠. 그 말을 듣는데 번듯한 집이 있어야 여자가 생긴다고 하셨던 시어머니 말씀이 떠올라 혼자 허공에 대고 웃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시동생은 대책이 없고 시누이는 참 얄미웠어요. 항상 뭔가 문제가 생길 것 같으면 자기는 남의 집 사람이라며 한 발 빼면서 정작 하와이 여행에서는 제일 신이 나서 사진을 찍었잖아요. 시누이가 전화를 피한 건 동생뿐이 아니었어요. 나중에는 어머니가 전화하셔도 마찬가지였다네요. 혹시나 자기한테까지 불똥이 뛸까봐 그랬는지 아예 연락 두절 상태가 됐다더군요. 가장 중요한 어머니에 대해서도 말씀드려야겠네요. 끝까지 못 나가겠다고 고집을 부리시던 시어머니는 결국 자기 큰아들 손에 이끌려 월세 반지하로 쫓겨났습니다. 어떻게든 저와의 이혼만은 피해보려고 용을 쓰던 남편이 고집불통인 자기 어머니를 어르고 달래 나가시게 한 거죠. 그래서 시어머니는 편안한 노후를 보내야 할 나이에 좁고 눅눅한 방에서 매일 찾아와 쏟아내는 막내 아들의 원망을 들으며 참고 버티신다고 하더군요. 이 말도 역시 저희 아들에게 전해 들었어요. 엄마, 삼촌은 정말 웃겨. 자기가 제대로 못 살아놓고 이렇게 된 게 다 할머니 탓이라고 얼마나 들볶는지. 할머니는 또 나한테 전화하셔서 매일 죽는 소리 하셔. 내가 할머니 편을 들어드릴 줄 아시는 거 자체가 황당해. 엄마 놔두고 온 가족끼리 놀러 간 거 생각하면 난 진짜 할머니고 아빠고 다시는 안 보고 싶은데. 그 사람들 어떻게 폭삭 망했나 들으려고 전화만 받는 거라니까. 근데 엄만 정말 아빠랑 이혼은 안 할 거야? 그 말에 저는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글쎄, 일단 지금은 좀 쉬고 싶어. 엄마가 이혼하자고 한다고 너희 아빠가 순순히 그러겠다고 하겠니? 이 집에도 자기 지분이 있다고 또 나설 거 아니야. 그럼 법적으로 싸워야 할 거고. 너무 복잡해서 아직은 생각하고 싶지 않아. 그냥 이대로 떨어져 살면서 그 인간 얼굴 안 보는 걸로 일단 만족할래. 아들은 그런 제 말을 가만히 듣더니 갑자기 자기 손을 제 손등 위에 얹으며 말했어요. 엄마, 난 항상 엄마 편이고 엄마가 행복한 게 가장 중요해.
그러니까 혹시나 나 때문에 이혼을 망설이거나 그러진 마. 엄마가 이혼이 좋다면 난 언제든 찬성이고, 엄마가 이혼 절차가 복잡해서 이대로 조론한 상태로 지내고 싶다면 그것도 응원할게. 뭐 아빠는 어떻게든 엄마한테 이혼 안 당하려고 이제 엄마 심기 건드리는 행동은 안 할 것 같긴 하더라. 그 좁은 반지하에서도 군소리 없이 할머니 모시면서 살고 있잖아. 아들의 말을 들으며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집 문제는 해결됐지만 전 여전히 병마와 싸워야 한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웠죠. 하지만 3년이 지난 지금 그것도 옛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다행히 수술과 치료 경과가 좋아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거든요. 물론 아직 완치 판정을 받으려면 몇 년이 더 지나야 하지만 저는 별 문제 없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전처럼 저를 막 부리는 시어머니도 안 계시고 평생 저를 답답하게 만든 남편도 없이 효자 아들과 제 이름으로 된 아파트에서 편안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으니까요. 그 덕분인지 예전엔 힘들게만 느껴지던 직장 생활도 요즘은 콧노래 부르며 하고 있답니다. 부디 이대로 좋은 컨디션을 유지해 몇 년 후엔 여러분께 완치 판정을 받았다는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길 기도해 봅니다. 그럼 오늘 이 사연을 함께 하신 분들도 매사에 즐거운 마음으로 임하시길 바라며 저는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